박장군 댁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 정정하던 안방마님이 빙판에 넘어져 꼼짝 못하고 드러누운 것이다. 박장군의 산을 뽑을만 하던 기계도 한풀 꺾여 매일 사냥을 다니던 발길도 끊고 부인 병수발에 매달렸다. 목관으로 한평생 봉직하고 물러난 박장군은 50줄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쌀 한 가마를 번쩍 들어올리는데 부인 병수발에 꼼짝도 못하니 죽을 지경이다. 살판난 사람이 하나 있다. 박장군의 며느리다. 시집살이 하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들어누웠으니 꺼릴 게 없다. 이 무거운 시아버지 박장군은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위인이 아니요. 남편은 함경도 변방에서 군 복무 중이라 입속에 혀 같은 몸종 3월이까지 옆에 있으니 제 세상이 온 것이다. 엉치뼈에 금이가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시어머니가 2해째 누워있으니 엉덩이에 욕창이 생겨 안방에는 악취가 진동을 한다. 안방에 붙어있는 사람은 박장군과 3월이 뿐이다. 며느리 옥천댁은 시어머니 약사발을 들고 안방에 들어왔다가 코를 틀어지고 뛰쳐나가 꾸액꾸액 토를 했다. 그 통에 약사발이 쏟아져 환자의 몸을 닦던 3월이가 쏟아진 약을 닦아도 박장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느리 새댁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몸종. 3월이는 새댁보다 2살 아래로 어릴 때부터 새댁의 명에 못하겠다고 말해본 적이 없다. 시집에 데리고 와서도 3월아, 얼음 깨고 노란 미나리 베어와서 살짝 삶아 무쳐다오. 3월아, 내 목간 준비해라. 3월아, 3월아. 요즘은 3월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박장군을 도와 물수건으로 안방마님 몸을 닦으랴, 대소변을 받으랴, 속옷을 갈아입히랴, 그 와중에도 새댁은 별채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새댁이 깜짝 놀랐다. 3월이가 헛구역질을 했다. 새댁이 3월이와 바짝 마주 앉았다. 3월아, 아비가 누구냐? 3월이는 고개만 떨군 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총각하인 마당새냐? 집사냐? 말 좀 해봐라, 말 좀. 새댁은 집안 남자들을 모두 뒷곁으로 불러 세웠다. 3월이 아이 아비가 누군지 앞으로 나와. 내가 내년 봄에 혼례식을 올려줄 것이야. 아무도 나서지 않자 악을 쓰며 꼭 밝혀질 거야. 그때는 작두로 그걸 잘라버릴 거야. 백방으로 알아봐도 3월이 뱃속 씨앗의 아비는 밝혀지지 않았다. 새댁은 한의원에 가서 애 떨어지는 약을 한 첩 지었다. 3월이에게 먹일 약을 3월이한테 다리라고는 할 수 없어 이튿날 몸소 낙태시키는 약을 다리기 시작했다. 약사발을 들고 3월이를 불렀지만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호련히 사라진 것이다. 하인들을 시켜 3월이를 찾으러 보냈지만 허사였다. 3월이가 사라지고 난 뒤 당장 불편해진 건 부인 병수발을 드는 박장군이었지만 더더욱 불편해진 것은 새댁이다. 그때 박장군 부인이 세상을 떴다. 꽃 피고 새 울고 장맛비에 호박순이 쑥쑥 자라고 우수수 낙엽이 흩어지고 북풍한 설 몰아치며 어느덧 5년이 흘렀다. 상복을 벗어 불살은 박장군은 2, 3일씩 집을 비웠다. 새댁이 박장군 댁의 안주인이 되었다. 초설이자 서설이 펄펄 내리던 어느 날 가마 하나가 박장군 댁에 들어섰다. 하인 하녀들과 새댁이 나와 낯선 가마를 에워쌌다. 가마 속에서 우아한 여인네가 5-6살 되는 아이의 손을 잡고 내렸다. 5년 전에 사라졌던 3월이다. 박장군이 사랑방에서 나오자 3월이의 손을 잡고 있던 아이가 박장군에게 인사를 했다. 아버님, 저희가 왔습니다. 하면서 두 손 모아 허리를 굽혔다. 내 형수에게도 인사드려라. 아이는 새댁에게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공손히 인사를 했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는 새댁에게 박장군은 3월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부터 너의 시어머니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깍듯이 모시렸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자 네, 아버님. 새댁은 쩔쩔매는데 3월이는 꼿꼿이 서서 말했다. 애미야, 따뜻한 물 한 사발 떠오너라. 새댁이 뒤돌아보자 박장군이 새댁에게 일갈했다. 너 보고 하는 소리야. 새댁이 네, 어머님. 하며 부엌으로 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술 취한 발걸음이더라.
홍매는 도둑질 하나는 타고났다. 한밤에 남의 집을 제 집처럼 헤집고 다니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훔쳐서 장무라비에게 팔아치웠다. 하나 도둑이란 소문에 어디서고 혼담이 오지 않았고 손을 씻고 새 삶을 살고 싶어도 그 속내를 알릴 길 없는 홍매의 한숨은 깊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서 매파가 찾아왔다. 혼처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22살 노총각이었다. 그 집에서도 홍매가 처녀 도둑이라는 걸 알 터인데 어째서 매파를 보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었다. 아무튼 몸져 누웠던 아버지도 병을 털고 일어났고 남동생도 아버지 농사일을 도울 만큼 자랐기에 홍매는 홀가분하게 시집을 가게 됐다. 시집이라고 가보니 신랑이란 게 방에 처박혀 글 읽는 척만 하다가 밤만 되면 저작거리로 나가 술을 퍼마셨다. 홀어머니는 면마지기 밭대기를 농사짓고 밤이면 길쌈을 하거나 남의 집 싹바느질을 하며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진 아들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다. 두어 달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홍매를 불러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얘야, 나는 이제 늙어서 일을 못하겠다. 신랑 뒷바라지를 하려면 네가 나서야겠다. 네가 잘하는 그건 말이다. 홍매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제야 매파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홍매가 바짝 다가앉으며 시집오며 손을 씻었는데 어머님이 권하시니 하겠습니다. 단 장무라비 역할은 어머님이 하세요. 시어머니는 얼굴을 활짝 펴며 그건 걱정 말아라. 큰소리쳤다. 그날 밤 홍매는 이웃 황찬봉네 집에 들어가 비단 한 피를 훔쳐 시어머니에게 안겨줬다. 천석군 황찬봉은 이 동네의 왕이다. 이튿날 아침 황찬봉은 하인들을 데리고 한 집 한 집 뒤지기 시작했다. 물론 목표는 도둑며느리를 본 과부댁이었다. 어머니, 비단 어디 감췄어요? 걱정 마라.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삿자리를 덮었으니 귀신도 모를 것이다.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이리 주세요. 옆집을 대충 뒤진 황찬봉네 하인들이 홍매네로 몰려왔다. 안방의 삿자리는 초장에 들춰보고 통식간의 재거름 더미도 헤쳐보고 부엌의 찬장과 밥하는 솥뚜껑도 열어봤다. 하나 어디를 뒤져도 보이지 않자 그들은 결국 헛걸음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다. 대문을 잠그고 홍매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사시나무처럼 와들와들 떨던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왔다. 한데 홍매가 활활 타는 아궁이 위에 솥뚜껑을 열고 손으로 물 아래 쌀을 걷어내자 그곳에 비단 한 필이 납작 엎드려 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 이거 말려서 장에 내다 팔든가 옷 해 입으시든가 맘대로 하세요. 홍매가 물이 흐르는 비단을 시어머니에게 안기자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비단을 둘둘 말아 활활 타는 아궁이 속에 던져 넣으며 이 무서운 것을 얘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 어머님, 태워버려야 할 게 또 있습니다. 홍매는 사랑방에서 책을 모두 가져와 불살라 버렸다. 홍매는 송아지를 키우고 묵은 밭을 갈아엎어 개간에 살림을 야무지게 꾸렸다. 새신랑을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만든 것도 홍매다. 양반집 규수 설라는 어려서부터 엄한 할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우고 어머니로부터 여자로서의 예절 교육을 철저히 받았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홍기가 찰 때까지 식구들 말고는 다른 남자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었다. 설란이 17이 되자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리며 부모가 정한 대감댁으로 시집을 갔다. 신랑은 13살짜리 어린애라 밤이 되면 베개를 들고 제 어미방으로 달려가곤 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신방교육을 시켰는지 어느 날부터 신랑은 남자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신랑은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라 신방 차린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벌써 태기가 있는지 알아본다고 위원을 불러 설란을 진맥하며 야단법석이다. 어린 신랑이 밤마다 부지런히 신부의 고쟁이를 벗기고 깜짝깜짝 씨를 뿌리지만 석 달이 가고 넉 달이 가도 입덧이 없다. 반년이 지나도 태기가 없자 위원 하나가 집에 살다시피 하며 음양 앞한탕이다 호용 곽신탕이다
온갖 약을 다려 신부에게 먹이고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우물가에 정화수를 떠놓고 삼신할미께 빌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감감무소식이다. 집안이 수군대더니 마침내 신랑은 씨앗을 봐 이웃의 딴살림을 차렸다. 서너 달이 되자 입덧을 한다며 씨앗을 집으로 데려왔다. 배가 불러온 씨앗이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설라는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나왔다. 친정으로 가다 말고 고갯마루에서 치마끈을 풀어 나무에 걸고 목을 매는데 마침 지나가던 젊은 소금장수가 끈을 끌러 설란을 안고 풀밭에 나뒹굴었다. 소금장수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여? 목을 매다니. 설란은 소금장수 품에 안겨 눈이 붓도록 울었다. 한참 울다 보니 남자 냄새에 몸이 뜨거워졌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소금장수와 설란은 한데 섞여 불덩어리가 되었다. 설란은 깜짝 놀랐다. 어린 신랑이 깝죽거리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여자는 죽은 듯이 누워 신랑이 뿌린 씨앗으로 아이만 낳는 줄 알았는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이런 낙이 있을 줄 몰랐다. 몇 년 뒤 제물포 부둣가 반듯한 터에 1년이 넘게 목수들이 뚝딱거리더니 방이 16개나 되는 깨끗한 객주가 문을 열었다. 객주는 황해도 전라도에서 오는 쌀가마 실은 배, 새우젓 배, 소금 배들로 돈이 끓는 제물포에서도 거상들이 단골로 찾는 객주가 되었다. 이 객주가 소문난 것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깔끔한 식사보다는 이 객주의 여주인 때문이다. 매일 밤 객주 투숙객 중 한 사람은 안방내실로 초대되어 번듯한 술상을 받고 기품 있고 우아한 젊은 여주인과 광란의 밤을 보내는 것이다. 객주 주인이 바로 설란이다. 시집과 친정에서 묵직한 전대를 받아 멀리 제물포에 뿌리를 내리고 짜릿한 새 출발을 한 것이다. 그때 그 소금장수는 설란의 도움으로 소금배를 소유한 거상이 되어 가끔씩 여관의 안방을 차지했다. 청포나룻가에 단 2집이 살고 있었다. 뱃사공으로 한평생을 보낸 장노인과 농사짓는 허서방 내외는 한 가족처럼 지냈다. 지난 봄 어느 날 장노인이 곶불을 심하게 앓아 허서방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장노인 대신 노를 저어 길손들을 도강시켰다. 그날 저녁 허서방이 하루 수입을 장노인에게 갖다 줬더니 장노인은 허서방을 머리맡에 앉혔다. 장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목숨이 다했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빨리 쾌차하셔야지. 자네가 내 배를 계속 저어주게. 그리고 부엌 아궁이를 파보게. 장노인은 그날 밤 이승을 하직했다. 노인의 부탁도 있는 데다 강 건너는 길손들을 외면할 수 없어 허서방은 날마다 노를 저었다. 하루는 노를 젓다가 문득 장노인의 말이 생각나 장노인 집 아궁이를 파보았다. 거기서 나온 항아리에는 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허서방은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항아리를 다시 묻었다. 금슬 좋은 허서방 내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운우의 정을 나눴는데 요즘은 치마를 벗기고 싶은 생각이 싹 달아났다. 헝클어진 머리, 까맣게 탄 얼굴, 거친 손, 때 묻은 옷. 허서방이 뱃사공이 되자 농사일은 아내가 도맡았기 때문이다. 허서방은 바람이 났다. 손님이 끊어진 저녁이면 강 건너 십리 밖에 있는 저작거리로 나가 기방 출입을 하기 시작했다. 하얀 얼굴에 섬섬옥수로 따라주는 약주를 마시며 허서방은 기생 치마폭에 쌓이고 말았다. 어느 날 새벽녘에야 집에 들어온 허서방은 왜 이리 늦었냐는 아내의 말에 말대꾸한다고 손찌검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여름날 저녁 마지막 길손을 건네준 허서방이 배를 댄 후 저작거리 기생집으로 가려는데 아리따운 여인이 저녁 노을 받으며 강 건너에서 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허서방은 배를 저었다. 저녁 햇살이 여인의 치마와 온몸을 은은히 비추는데 그 몸매가 천사와 같았다. 허서방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다. 배가 닿았다. 이럴 수가.
바로 아내였다. 아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안고 배에 올랐다. 동백기름을 발라 흑단 같은 머리에 분을 바른 얼굴은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어깨선이 잘 내려와 개미허리에 닿았다. 아무리 봐도 분을 떡칠한 기생보다 10배는 더 예뻤다. 아내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노적기를 재촉했다. 소첩은 이제 떠납니다. 부디 몸성이 잘 사십시오. 잠깐 내 배를 타고 강을 건넜으면 뱃삭을 내야 하지. 당신은 내 배를 수없이 탔지만 뱃삭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가시벗이었으니 줄 일도 받을 일도 없었지만 이제는 남남이니 당연히 뱃삭을 받아야지. 그러자 아내는 내 수중에는 한 푼도 없으니 관가에 고발을 하든가 맘대로 하시구려 하고 앙칼지게 말했다. 허서방은 그럼 나도 예전처럼 임자의 배에 무임승선하겠소 하고는 와락 마누라를 껴안고 나루터 풀숲에 눕혔다. 먹구름이 몰려와 장대비가 쏟아졌다. 허서방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한눈을 팔지 않았다. 허서방은 마누라와 함께 장로인의 항아리를 파내어 욕심내지 않고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았다. 합수리 국밥집은 언제나 손님들로 넘쳐난다. 2개의 강이 서로 만나는 합수리는 백길이 닿는 포구요. 육로가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기점이라 장사꾼들의 발길이 이곳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고을 현천까지 자리 잡아 언제나 장날처럼 떠들썩하다. 한 끼 요기를 해치우고 부풍한설에 언 몸을 데우는 데는 국밥만 한 게 없다. 40줄에 접어든 맘씨 좋은 국밥집 주인과 항상 생글생글 웃는 그의 마누라는 정신없이 바빠도 짜증 한 번 내는 법이 없다. 밥이 모자란다고 하면 한 주걱 더 주고 염치 없는 손님이 국물 좀 달라면 그냥 한 국자 퍼준다. 저녁 늦게 밥과 국이 남으면 그것은 다리 및 거짓대들 차지다. 점심때가 지나면 국밥집 주인 내외도 한숨 돌릴 틈이 생긴다. 국밥 가마솥은 바깥길가 쪽 처마 밑에 자리 잡아 동지섣달 추울 때는 거지 애들이 국솥 주위에 진을 치고 앉아 언손을 녹이고 아궁이에 장작도 넣어주는데 그 중에서 12살쯤 되는 한 아이는 다른 거지 애들과 달랐다. 옷은 남루했지만 얼굴이 깨끗하고 눈이 초롱초롱 빛났다. 밥통은 들고 있지 않고 항상 2자쯤 되는 죽통을 메고 다녔다. 국솥에 국이 많은 날 맘씨 좋은 국밥집 주인 내외가 누룽지에 국을 한 국자씩 부어 거지 애들에게 나눠줘도 죽통 소녀는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주인 내외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이 박힌 소녀님을 알았다. 늦가을 쌀쌀한 어느 날 점심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죽통 소년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국밥집에 왔다. 그리고는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 앉았다. 한 그릇 시켜서 2사람이 먹으면 안 될까요? 죽통 소년이 어렵게 말하자 주인 아저씨가 너털웃음을 날리곤 안 될 일이 뭐 있겠어 라며 들어가 소년과 할머니가 실컷 먹을 만큼 뚝배기가 넘치게 국을 퍼왔다. 손님들이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자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난 할머니가 주인에게 국밥값을 내밀었다. 손님, 국밥값은 안 받습니다. 우리 집은 어느 날이나 100번째 손님에게는 국밥값을 안 받아요. 할머니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국밥집을 나갔다. 할머니도 옷은 기어 입었지만 깨끗하게 늙었다. 그날 이후 국밥집 주인은 죽통소년을 볼 수 없었다. 8년이 세월이 흘러 꽃피고 화창한 봄날이 찾아왔다. 합수리 강가의 조그만 매운탕집에 갓은 찌그러지고 두루마기에는 뗏물이 흐르는 한 젊은이가 들어섰다. 손님이 아무도 없어 주인 내외가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하고는 젊은이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이게 누군가. 그때 죽통을 메고 다니던 맞습니다. 국밥집을 찾았더니 여기를 가르쳐주더군요. 어쩌다가 그 잘되던 국밥집을 그만두고 이리로 왔습니까? 길게 한숨을 쉰 주인이 7년 전 얘기를 털어놨다.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데 거강꾼 영감이 들어오더니 국밥집을 넘기라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맨손으로 읽어놓은 이 터전은 억만큼을 줘도 안 팝니다.
거강꾼이 말없이 나가더니 이튿날부터 저작거리 왈패들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마시다 남은 탁배기를 손님들에게 횃뿌리며 술에 물을 탔다느니 돌을 씹어서 이빨이 흔들거린다느니 고래고래 소리쳤다. 다음 날은 국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바가지로 설사똥을 뿌려 국밥집이 아수라장이 됐다. 관가의 고발에도 포졸들이 왈패들 편을 들고 알고 보니 강가에서 매운탕집을 하던 작자가 이고을 사또 부인의 육촌 오빠였다. 결국 국밥집을 시세의 반이반도 되지 않는 돈에 빼앗기다시피 넘기곤 그 작자가 하던 매운탕집을 떠맡았다. 국밥집, 아니 매운탕집 주인 내외는 자신들도 망해서 이 꼴이 됐지만 눈망울이 빛나던 그 소년도 어찌 인생이 안 풀려 이 몰골로 찾아왔느냐며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그때 자네가 메고 다니던 죽통 속엔 무엇이 들어있었고 합수리엔 어떻게 살게 됐는가? 사화에 휩쓸려 아버지는 귀양을 갔고 어머니는 목매달았지요.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한양도성을 탈출해 흘러 이곳으로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할머니가 화선지에 친 사군자를 제가 죽통에 넣어 저작거리 화상에 가서 몇 푼 받고 팔았지요. 젊은이는 매운탕 한 그릇 먹고 가라는 청을 뿌리치고 지저분한 두루마기 자락을 날리며 자리를 나섰다. 그는 그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 합수리 저작거리에 있는 현청 앞에서 산천초목이 떨도록 고함을 질렀다. 암행어사 출두야.